인천 내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으로 해달라고 남욱 변호사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맺은 700억 약속과 관련해 남 변호사를 회유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화물 기사를 고발했습니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화물연대 파업 대처가 긍정 영향을 미치면서 40%에 육박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 책임론을 말했던 것을 거론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국민 응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3년 가까이 유지하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둔촌 주공이 청약 1순위 경쟁률 3.7대 1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진실로 다가서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매우 핵심적인 진술이 있는가 하면 관련자들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 내놓는 진술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대장동 사업을 초기 설계했던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입니다. 남 변호사의 주장은 김만배 씨를 거쳐 이재명 지사 쪽으로 향하는 이번 의혹의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이기도 하죠. 이 가운데 저희 취재팀이 매우 의미심장한 징검다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김만배 씨가 남 변호사의 입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흔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로 전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한창 불거진 지난해 10월, 김만배 씨는 미국에 머물던 남욱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맺은 이른바 700억 원 약정과 관련해 그거 얘기하면 형은 죽는다고 말했다고 남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700억 원은 김 씨가 대장동 수익 가운데 유 씨 몫으로 떼주기로 했다는 돈인데 검찰 조사에 앞서 동업자였던 남 변호사의 입단속에 나선 셈입니다. 남 변호사는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을 자필 메모로 남겨 보관하다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1호가 자기 것이라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가 기소되기 전까지는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도 종용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해온 김 씨가 실소유주를 숨기려고 남 변호사를 회유한 정황입니다. 메모에는 또 남 변호사의 검찰 조사에 대비해 대응을 논의한 내용도 담겼는데 김 씨는 검사가 어디로 끌고 갈지 확인하고 답변하라고 하고 추임새 넣지 말고 천천히 답변하라는 등 세세하게 조언했습니다. 김 씨는 이와 관련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인 걸로 해달라.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 밝혀지면 형이 죽는다. 김만배 씨는 이렇게 남욱 변호사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김 씨의 주장이 다를 수 있어서 일단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분명히 이렇게 진술했고 검찰은 김 씨가 남 변호사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CCTV까지 확보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장면을 저희 취재진도 입수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김도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대장동팀 대질 조사가 이뤄졌던 지난해 10월 21일 검찰 조사실에서 나와 승강기를 기다리는 남욱 변호사의 뒤를 김만배 씨가 따라갑니다. 김 씨는 승강기에 타는 남 변호사를 향해 무언가 손짓을 하고 돌아갑니다. 검찰은 CCTV에 잡힌 두 사람 모습을 수상히 여겨 남 변호사를 추궁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손가락 4개를 펼치며 4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진술해달란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그해 1월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준 정황을 잡고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봤지만 김 씨를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CCTV와 남 변호사 진술 등을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을 뇌물수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 액수도 남 변호사에게 받은 3억 5천만 원을 포함해 8억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CCTV 영상을 말맞추기 정황으로 제시해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받아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거침없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결국 정치적 선선은 이재명 대표와 남욱 변호사를 잇는 중간 지점, 즉 김만배 씨를 둘러싸고 형성됐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과 남욱 변호사가 영화를 찍고 있다고 주장하자 남 변호사는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반응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날 무렵 이재명 대표가 다시 마이크를 잡더니 농담조로 입을 엽니다. 제가 요새 그 호를 CR로 바꿔라, 그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거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에겐 로비가 안 통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최근 남 변호사의 이 대표의 불리한 증거는 검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지도부도 남 변호사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거들었고 남욱이 하는 말의 근거라고는 유동규,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전언과 자신의 추측뿐입니다. 이미 구속된 김용전 부원장도 이 대표의 팬카페에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검찰의 야당 파괴에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는 연기의 연출자가 이 대표라고 맞받았습니다.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갖고,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측근들 방탄 빼고 한 게 뭐 있지? 우려하지 않는 의원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선내 최고위원이 제안한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 캠페인에도 이해식 의원 단 한 명만 동참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천화동인 1호는 과연 누구 것일까요? 결국 이 문제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의혹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관련자들의 말이 다 다르고 또 달라지고 있는 걸 보면 정말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검찰의 수사력이 어디까지 닿을지도 이제 가늠해 볼 때가 됐습니다. 검찰을 취재하는 송민선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어서 오십시오. 천화동인 1호가 가져간 배당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서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종합해 보면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다. 이게 지금 검찰이 사실상 내리고 있는 결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법인 이름인데 이 대주주가 화천대유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김만배 씨여서 서류상으로는 천화동인 1호는 김 씨 소유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수사에서 배당금 가운데 일부 비용을 뺀 이 428억 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몫이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욱 변호사는 최근 여러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고 폭로를 한 바가 있죠. 그 유동규 본부장뿐만 아니라 정진상 그리고 김용 등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나누기로 했다는 건데 이 유 전 본부장이나 정영학 회계사도 적어도 김 씨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김 씨는요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조금 전 저희 앞선 보도도 그렇고 다른 관련자들은 다 김만배 씨께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만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은 그 과거 맥락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요. 김만배 씨는 지난해 구속이 될 때 주변에 배임죄 정도만 인정이 돼서 한 3년 정도 징역을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천화동인 1호의 700억 원이 이재명 대표 측의 몫이라고 돼버리면 결국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권력 유착 비리임을 인정해버리는 셈이 되는 거고, 그래서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게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법적 책임을 따져보면 남욱 씨와 김만배 씨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는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일단 검찰은요, 그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의 구속영장에 모두 70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을 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법원도 이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를 해준 만큼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은요, 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은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사자들이 진술을 바꾸는 것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정식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위증 선서를 한 뒤에 법정 진술을 받으면 내용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검찰이 영화를 찍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검찰이 작성한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보면 이재명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는 언제쯤 가능성이 있습니까? 검찰 취재를 해보면요. 네. 지금까지는 보면은 당장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현재 조사를 진행을 해봤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할 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급히 소환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특히 이 거대 제1당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수사인 만큼 속도보다는 내실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공판 과정까지 문제가 없도록 증언과 증거를 탄탄하게 확보를 하고, 그리고 법리 검토도 충분히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내년 초는 돼야 이재명 대표를 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당장 부를 수 있는 상대는 아니고, 검찰이 이 대표를 부른다면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송민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도입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정부는 모든 대화는 업무 복귀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피해는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처음으로 업무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노조원을 고발했고, 내일은 철강업계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백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화물연대 조합원 제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첫 징계자는 강원도 원주지부 간부인 A씨. 정부가 2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 복귀를 종용했지만 A씨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강원도엔 운행정지 30일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강원경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19곳과 차주 516명을 조사했는데, 송달 시점이 개인별로 다른 만큼 징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 산업계의 막대한 피해 때문입니다. 시멘트 운송과 항만 반출입량은 정상화되고 있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업계의 차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 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음 주까지 운송 거부가 계속될 경우 피해 규모가 5조 원에 달할 거란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는 내일 업무 개시 명령 범위를 확대합니다. 철강 분야는 발동이 확 실시되고 수출 물량은 급감했지만 내수는 65%까지 회복된 석유화학 분야 포함 여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신차 보관 장소도 포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신차를 둘 곳이 없어 다른 곳으로 차를 옮겨야 하는 2중 3중의 고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백건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공장에서 출고된 완성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수출을 위해 80km 떨어진 목포신항으로 옮기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는 적치장 공간이 부족해지자 수출용 차량은 이곳 목포신항으로 개별 운송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면서 임시로 마련했던 신차 보관 장소가 포화 상태에 달해 회사 측이
비상수단을 동원한 것입니다. 지금 포화될 만도 하죠.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힘들다고 판단하고. 파업 장기화에 산업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포항본부 관계자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운송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피해자도 있고 그래서 수사하게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새벽 0시쯤 운행에 나선 트레일러에 달걀을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이틀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오늘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불법 파업일지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주력 사업장들이 대거 총파업에서 빠지면서 파업의 동력이 현저히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파업 이틀째 민주노총 주력 집회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생명안전 후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지원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도로에서 죽어나가는 우리 화물 노동자 이제 전면전을 펼쳐야 될 거라고. 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지만 현장의 투쟁 동력 약화는 되돌리기 힘든 수준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민노총은 총파업 첫날인 어제 집회 참여 인원을 2만 명으로 추산했지만 정부와 경찰은 5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민노총 주력 노조의 불참으로 총파업에 힘이 붙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총파업 참가자 90%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로 파악된다며 대형 사업장을 멈춰 세운 예년의 총파업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노조 불법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 돌입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번 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평가는 여전히 박합니다. 박한 걸 넘어선 선을 넘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 어떨지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파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두고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로 원칙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회적 위협의 존재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신 것 같다. 대통령이 사회적 위협의 존재라고요? 윤 대통령이 노동과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허위사실 유포로 야권 인사 3명을 고발하는 등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고 있지만 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여당에선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느냐,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습니다. 제발 고민 좀 하고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꾸준히 올라 40%에 근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파업 투쟁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다는 평가가 지지율을 견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한국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동계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하나씩 개혁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민정수석 시절에 했던 발언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업에 관여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한 발언입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사위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통치 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2003년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당시 사건으로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란 해석에 친문 인사들은 수사의 목적지는 결국 문 전 대통령이란 걸 자백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자령이 헝칼 쓰듯 검찰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은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적폐청산은 정의이고 지금은 정치 탄압이란 말입니까?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을 놓고 고민하던 민주당이 선해임 건의 후 탄핵 소추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 합의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되고 연말 정국이 이상민 해임안 정국으로 급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도 내년 예산안도 화물연대 파업 관련한 정치권의 중재 노력도 이상민 해임안 정국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기세입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저희가 이번 8일, 9일 본회의 때 발의 건의안을 할 예정이고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정조사를 진행하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보다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도 여전히 사퇴를 않고 또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해임 건의안 표결은 모레 9일 이뤄지는데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해임 건의안 발의는 예산안 협상 결렬 선언이자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에 쏟는 열정과 힘에 반의 반만이라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쏟기 바랍니다. 특히 여당은 지난 1일 국정조사 특위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났을 때 윤건영 의원이 입금했다는 누군가의 문자에 고맙다고 답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점을 들어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가족의 눈물 앞에서 돈 거래 문자를 주고받는 위선적인 정당이 유가족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12년 만에 원정 16강 진출을 이룬 우리 축구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이 4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벤투 감독은 앞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선수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가 최고였다면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귀국길에서는 우리 국민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공항에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도착 2시간 전부터 공항은 인산인해. 모두 태극 전사들을 기다리는 팬들입니다. 12시 40분 정도부터 기다렸습니다. 카타르에서 정말 더운데 수고하셨고 덕분에 뜻깊은 2주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환호성이 쏟아지고 손이라도 흔들면 경기장을 방불케 하는 열광의 도가니가 됩니다. 원정에서 일궈낸 16강,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축구가 끝이 아니라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축구와 동행을 마감하는 벤버지, 벤투 감독도 웃는 얼굴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Todo o apoio durante mais de 4 anos e deixar também perante o povo coreano um agradecimento. 다음 행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우선 포르투갈로 돌아갑니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한 선수들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축하 만찬을 한 뒤 각자 일정에 맞춰 휴식에 들어갑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이 뛰는 프리미어리그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경기를 시작해 주어진 휴식이 2주일 남짓으로 짧습니다. 얼굴 부상 이후 제대로 쉬지 못한 손흥민은 리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재와 이강인도 휴식 이후 내년 1월 다시 시작하는 리그로 복귀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주요국 가운데 우리만 유지하고 있죠. 이 방역 당국이 내년 1월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현재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해제를 위한 조건을 내놨는데요. 취약계층 백신 접종률이 지금의 2배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곳곳에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벗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선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대전, 충남이 내년 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부도 이르면 4달 해제를 언급했습니다.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 등을 해제 요건으로 내걸었는데 현재는 목표치의 절반 정도입니다. 감염 예방 효과가 큰 실내 마스크를 벗는 건 아직 이르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고위험군 노약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겨울에서 유행이 심한데 지금부터 벗자고 하는 것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7만 명대를 기록했고 하루 평균 사망자도 50명 정도에 이릅니다. 정부는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달 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중국이 3년 가까이 유지하던 제로 코로나 핵심 정책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폐지했는데 백지 시위로 이어진 성남 민심을 고려한 측면도 크다는 관측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일 넘게 도시 전체가 봉쇄됐던 중국 시닝시. 모처럼 아침부터 채소를 사려는 사람들로 시장이 북적입니다. 아파트 화재 참사로 중국 전역에 백지 시위를 촉발한 우루무치에는 스키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来到了雪场，滑到了这个冬天的第一场雪，疫情防控方面也管控得非常好，然后让我们玩得非常放心和安心。 시진핑 퇴진 구호까지 나온 백지 시위가 전방위로 확산한 지 열흘 만에 중국 정부가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제로 코로나의 상징인 상시적 전수 PCR 검사를 폐지했고 PCR 검사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다른 도시를 방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코로나 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 치료도 가능합니다. 쇼핑몰과 식당, 대중교통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등 10개 항의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疾病的危害性的下降，有效的疫苗和药物的供给，以及应急处置能力和救治能力的提升等等。 고강도 방역의 핵심 정책들이 풀리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실상 폐지된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의료 수준 등 여러 여건상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대구 성서공단 인쇄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관 등 5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인근 업체 공장까지 번지면서 잿가루가 18km 떨어진 대구 시내까지 퍼져나갈 정도였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층짜리 공장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순식간에 인근 공장까지 불이 번지면서 일대가 거대한 불덩이로 변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의 한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나가니까 막 헬기로 막 불 끄더라고요. 연기 많이 올랐죠. 부엌해요. 종이와 박스 등 불에 잘 타는 물질이 많아 진화에 1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 2명 등 5명이 다쳤고 7개 업체의 공장 9동이 불탔습니다. 불이 난 곳, 시작된 곳에는 거의 종이 재질로 된 그런 이제
그 가연물들이 거기에 이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장 화재로 생긴 그을음과 잿가루는 대구 시내까지 덮쳤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서 18km 떨어진 위치에 있던 자동차 위에도 잿가루가 내려앉았습니다. 대구시는 분진 피해를 우려해 출근 시간대인 아침 8시쯤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뉴스는 들었는데 근데 믿기지를 않네요. 그럼 먼 데서 어떻게 여기까지 날라왔나. 지자체는 분진 흡입 차량을 투입해 잿가루 제거 작업도 펼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는 9일 화재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자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된 인터넷 매체 더 탐사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더 탐사 사무실 앞에 압수수색을 나선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관계자가 뒤엉켜 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된 인터넷 매체 더 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더 탐사 측은 압수수색 과정을 생중계하며 4시간여 동안 경찰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치가 길어지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와 의료지원팀까지 출동했습니다. 더 탐사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한 장관을 부르는 상황 등을 생중계했습니다. 더 탐사 관계자는 정권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더 이상 응할 수 없다면서 공권력 행사가 아닌 한동훈 장관의 사적 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3시간여 동안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주거 침입 관련 동영상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더 탐사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신병 처리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 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유명 로펌 변호사 수십 명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유통량 논란에 휩싸인 가상화폐 위믹스가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회사 측이 낸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출렁이던 위믹스 가격은 법원 결정 뒤 반토막이 났습니다.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이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국내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 위믹스는 내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됩니다. 실제 유통량이 공시와 다르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내 5대 거래소 협의체가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지 13일 만입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로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거라며 지난달 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오늘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기거나 처분해야 합니다. 지난달 24일 거래 지원 종료 공지 후 개당 2,300원에서 500원대까지 떨어졌던 위믹스 가격은 개당 1,000원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가처분 결과가 나오자마자 반토막 났습니다.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상장 폐지에 부당함을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 나름의 기준으로 결정한 일이지만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흥행 대박을 예고했던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공개됐습니다.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2만 명도 채 않았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3.7대 1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둔촌주공은 아파트 간 거리가 워낙 짧아서 뷰 논란도 일었고 높은 분양가도 도마에 올랐는데 이 부분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방 3개가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모형입니다. 일부 타입은 9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지만 같은 면적의 또 다른 타입은 2대1을 살짝 웃도는 데 그쳤습니다. 앞집 주방이 보이는 설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방 창문을 열면 앞집 주방 창문이 보이는 이른바 부엌뷰 모형입니다. 제가 줄자로 직접 주방 간 거리를 측정해 보니 주방 간 거리가 1.8m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청약에 나선 둔촌주공 아파트의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7대 1. 3,695가구 모집에 13,0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541가구를 모집한 39제곱미터의 경우 56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시장에서 점친 10만 청약설 예측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조한 성적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깊은 침체와 함께 무리한 설계와 높은 분양가가 꼽힙니다. 주변 청약들이 되게 청약은 싸게 돼가지고 시세는 올라온 건데 15억이 아니라 10억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있을 건데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내년 분양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규 분양마저도 이제 구매를 미루거나 외면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남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좀 더 길어지거나 다만 경쟁률보다 청약 이후 실제 계약률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불과 지난주였습니다. 미 연준 의장 파월의 금리 인상 조절 한마디에 국내외 증시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한 주 사이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의 금융1번지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인물이 내년 미국의 경기 침체를 경고한 건데요. 뉴욕 증시는 하락장을 면치 못했고 국제 유가는 1년 전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여파가 한국 경제에 가져올 전망은 송무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반짝 반등에 환호한 뉴욕 증시.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를 꺾은 데다 The timing of that moderation is far less significant than the questions of how much further we will need to raise rates to control inflation. 월스트리트 대표 경영진들까지 경기 침체의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물가 상승이 경제를 탈선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5%를 향하고 있는 지금의 기준금리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도 미국이 내년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암울한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다우 지수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몰고 올 수요 위축 우려에 텍사스유와 브렌트유는 약 1년 전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입니다. 수출이 지난해보다 14%나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면 가계와 기업 심리가 꺾일 우려가 큽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내년 경제 성장이 1.8%에 그칠 거라고 내다보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외 경제를 짓누르는 경기 침체, 아래 공포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뜻이죠.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년 3월쯤 새 당대표를 뽑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모임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합니다. 참가 의원도 71명으로 첫 모임은 사실상의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고 당권 주자들도 대거 참가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그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른 아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빽빽하게 모여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국민공감 화이팅!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의 첫 행사에 71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 중 절반 이상이 모인 데다 당권 예비주자인 김기현, 권성동, 안철수 의원도 참석하면서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가 될 것이라고 모임의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교육, 환경, 외교 분야 등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삼각 파고를 넘어서 국민들께 성공이라는 이런 결실로 대파 모임이라는 그런 지적들을 저는 오늘 극복한 그런 출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개파 모임에 반대했던 권성동 의원도 인사차 들렀습니다. 약간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행사 사회와 기획을 담당한 배현진 의원과 정점식, 김정재, 박수영 등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는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3월로 가닥이 잡힌 전당대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이렇게 여당의 시간표가 3월 전당대회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초반이다 보니 당권 주자들은 일단 윤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들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차출설이 나왔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출마설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한송훈 기자입니다. 국민공감 첫 공부 모임에 앞서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참석 의원들에게 분주히 눈도장을 찍고 세 사람이 마주보고 악수를 나눕니다. 최근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단독 만찬을 한 김기현 의원은 최근 장제원 의원과도 따로 만났는데 두 사람의 연대설이 윤심 경쟁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지휘해서 이기는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기는 리더십이 필요하습니다. 물밑에서 당권 도전을 준비 중인 권성동 의원도 윤심이 자신에게 실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의원들이 각자 판단을 할 겁니다. 여기 공부 모임에 소속돼 있다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장제원 연대설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당권 도전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여러 의원들 지금 만나 뵙고 어떤 의원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분도 계시고 유승민 전 의원은 당권 도전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놨는데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전당대회 날짜 정해지고 네. 뭐 전당대회 룰이라도 정해지고 그러면 이제 제 결심 밝혀야죠. 여론조사 비중을 줄이고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하는 당원 개정이 이루어지면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자신의 차출론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내 SK 반도체 공장을 찾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대만 업체인 TSMC는 이 자리에서 미국 최대 반도체 공장 투자를 약속했고 애플은 TSMC 걸 쓰겠다면서 화답했습니다. K 반도체 경쟁력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의 미국 공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주축인 공급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Now they're going to bring more of their supply chain here home. It could be a game changer. TSMC는 이 자리에서 기존 투자 계획보다 3배 커진 4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액수가 큰 외국인 투자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거대 투자로 화답한 겁니다. Testimony that TSMC is also taking a giant step forward to help build a vibrant semiconductor ecosystem in the United States. 이에 애플은 TSMC가 설립할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TSMC에 내줬습니다. 미중 공급망 신경전에 우리 기업의 선택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력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이 더 성능이 우수하다든지. K반도체 경쟁력 약화 우려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내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죠. 벌써 우리 기업 자금난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자금 부족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2분기 국내 기업의 자금 부족액은 46조 9천억 원.
1분기 27조 8천억 원에서 석 달 만에 2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데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운영 비용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실질 금리가 더 높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12월 기준금리는 미국이 4%로 한국보다 높지만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기준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금융 부담이 늘고 있어 금리 인상 시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불거진 기업 자금난은 연말에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0월 기업 대출 금리는 5.27%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50조 원 공급만으로는 자금난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도 407조 원. 최악의 자금난에 무너지는 기업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한 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폴란드 땅에 상륙했습니다. 구매 계약 체결 4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속전속결로 이뤄졌는데 무기 인도가 이뤄진 해군기지에는 폴란드 대통령도 직접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폴란드 최북단 항구 도시 그디니아. 한국의 K2 전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 폴란드 땅에 상륙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도 직접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W nowoczesne, skuteczne uzbrojenie jest w stanie zatrzymać rosyjskie ambicje imperialne i rosyjską brutalność. 이번 무기 수출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이어가다 전력에 공백이 생긴 폴란드의 긴급 요청에 따른 겁니다. 10조 원에 이르는 계약이 체결된 지 4개월 만에 첫 입고가 이뤄졌고 잔여 물량은 2025년까지 인도됩니다.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반응성, 생존성, 기동성이라는 극대화된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는 명품 무기체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지난달 방공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Szczególnie w takiej sytuacji, kiedy wojna jest tuż 6 km od granicy, więc jakiś tam wypadek gdzieś tam kiedyś może się wydarzyć. 전쟁이 길어지고 무기 재고를 늘리려는 나토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한국 방위 사업이 적어도 3, 4년간 성장세를 지속할 거란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It's worse than all of my math classes from all of my life. Yeah, I'm like, why do you want to be older?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한국식 관행 가운데 하나가 이 코리안 에이지 한국 나이입니다. 태어나면서 바로 한 살을 먹고 1월 1일마다 전 국민이 일제히 한 살씩 더 먹는 나이는 우리나라만 쓰고 있죠. 그러니 생일이 돼야 한 살을 더 먹는 만 나이보다 보통은 한 살에서 2살이 많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시차도 아닌데 한국에 오면 나이를 먹고 돌아가면 젊어진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만합니다. For literally like the 2 first months that I knew him, Oppa all the time. Like, I thought you were 2 years older than me. He was like, no, in Korean age. And I was like. 그래서 한국 관련 해외 홈페이지들은 이렇게 한국식 나이 계산 공식까지 안내하곤 하죠. 거꾸로 우리는 만 나이를 계산해주는 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 법적 만 나이 말고 쓰는 나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태어난 해를 0살로 하되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연나이입니다. 입영영장이나 청소년 방역 패스처럼 효율적인 법 집행과 생일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언론 보도에 주로 쓰곤 합니다. 이 세 가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해 이러면 내년에 한국인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게 됐습니다. 젊을수록 나이를 부풀리려고 하고 나이 들수록 깎으려고 하는 심리를 생각하면 어르신들께서 기분 좋은 소식일 듯합니다. 나이 혼용은 열의 8비 만 나이에 찬성할 정도로 혼선과 불편이 컸습니다. 자녀의 새는 나이를 줄이려고 출생신고를 미루는 바람에 1월 출생아가 12월생보다 40%나 많은 현상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한 살을 헛먹으면 또래보다 키도 작고 공부도 떨어질까 봐 그러는 것이죠. 시인이 사람 손가락이 10개인 이유를 생각합니다. 어머님 뱃속에서 몇 달 은혜입니다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듯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태교를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태중에 한 살을 먹는 새는 나이를 쓰게 됐다는 설이 유력하죠. 비록 합리와 효율에 따라서 새는 나이를 버리긴 합니다만 거기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깃들어 있음을 잊지는 말아야 될 겁니다. 유난히 나이를 따지는 우리가 형, 누나, 언니, 오빠를 가려서 공대하는 기준까지 1월 1일에서 생일로 바뀔지도 두고 볼 일입니다. 12월 7일 앵커의 시선은 한국인 어려진다 였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점차 짙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로 좁혀지겠습니다. 평소보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시고요.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나 눈 소식은 없고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물을 신경 써서 자주 마시고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청주와 대구는 0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전주와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는 다소 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미세먼지가 예상되고요. 토요일 밤에는 호남과 제주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